안녕하세요. 성공의 역기능으로 인해 가족까지 등한시하게 된 인간과 결국 갈라선 40대 여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한때는 너무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을 결심하는 것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변해도 너무 변한 나머지 선까지 넘어버리니 도저히 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젠 시간이 꽤 흘러버린 그때 일을 묵혀둔 일길 열어보듯 떠올리며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동생은 꽤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크게 장사라며 재산을 많이 불리셨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다니던 전 소개팅으로 4살 많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중에서도 꽤 유명하고 규모가 있던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사람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유쾌함을 가졌더군요. 소개시켜준 지인의 말론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승진도 빠른 사람이라는데 왜 상사들에게 예쁨 받는 사람인지 알 것 같았죠. 이런 사람과는 평생 즐겁고 다정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 전 연애 2년 뒤인 나이 33세 남편과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난 자네 그 늘 우상인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남잔 포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빠의 눈에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사위로서 마음에 쏙 드셨나 보더라고요. 물론 절 위해서이긴 했지만 아빠는 우리가 결혼할 때 적당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제가 큰아들에 이어 작은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의 차도 튼튼한 중형차로 바꿔주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비싼 선물을 제가 어떻게 공짜로 받아요? 공짜는 무슨, 자네가 평소에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나. 또 우리 경순이랑 손주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가장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되네. 앞으로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이 정도는 크고 튼튼해야 안전하지 않겠어? 우리 경순이랑 손주들을 위한 거기도 하니까 앞으로 잘 몰고 다니게. 남편은 거절하려 했지만 아빤 어른이 주는 선물은 그냥 받는 거라며 끝내 차를 사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부모가 주는 건 받아도 되는 거라며 아빠의 말을 거두셨죠. 부모님이 이렇게 남편을 예뻐하신 건 남편이 말뿐 아니라 두 분께 정말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종종 저 없이도 부모님의 가게를 찾아가 일손을 돕기도 하고 평생 일만 하느라 여유를 즐길 줄 모르셨던 부모님을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등 예뻐하지 않곤 배길 수 없는 고마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저와 우리 가족 모두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왔어? 저 또한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만 보면 감사하게도 버선발로 마중을 나와 반겨주시곤 했죠. 그리고 남편은 삼남매 중 막내로 남편 위에 시누이와 시숙님은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요. 시누이의 남편이었던 시맵은 솔직히 말해 시댁의 근심거리였어요. 적당한 능력은 있지만 술만 마시면 진절머리 나는 주사가 있어 시누이가 늘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자기도 창피한 건 아는지 자기 처가인 시댁엔 잘 오지도 않았죠. 전 그런 시누이가 안쓰러워 가끔 먼저 둘이 밥이나 술을 먹자고 시누이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누인 절 좋아하며 제게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매번 이렇게 내 하소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옳게. 나도 마음 같아선 그 인간하고 당장 갈라서고 싶은데 애들이랑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쉽지가 않네. 애들은 아직 어려서 술에 취한 남편이 얼마나 진상인지 모르니까 자기들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특히 우리 시부모님이 진짜 좋은 분들이시거든. 이혼이 남의 얘기일 땐 쉬워 보였는데 막상 내 일이 되자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한숨이 많은 만큼 정도 많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했던 시누이가 저도 가족으로서 참 좋았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웠기에 더 신경을 써드리고 싶었던 거죠. 시댁의 둘째인 시숙님과 시숙님의 아내인 형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요. 다만 두 분은 직장 문제로 해외에 거주하고 계셨기에 한국엔 잘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게다가 시누이도 당시엔 다른 지방에 살며 자주 오지 못했었기에 전 같은 서울에 사는 제가 더 시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시원하세요? 이 며느리 팔힘이 제법 세죠? 그래, 너무 시원하구나. 고맙다, 에미야. 젊었을 때 목욕탕을 자주 다녔는데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이가 들고 나선 영 수월치 않아서 목욕탕을 못 왔었거든. 근데 네 덕분에 이렇게 오랜만에 오게 되니 너무 좋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져 종종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지팡이에만 몸을 의지해선 긴 이동이 힘드셨거든요. 혼자 돌아다니는데 어려움이 많던 시어머니를 전 자주 모시고 놀러 다니고 싶었어요. 목욕탕에 너무 가고 싶으셨다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주 찜질방을 다니기도 했고 주말에 자주 시간을 내어 나들이를 다니기도 했죠. 물론 시아버지도 남편도 함께이긴 했지만 전 시어머니 휠체어는 꼭 제가 밀어드렸어요. 저와 수다 떨길 좋아하시던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서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려고요. 아이고, 애미야, 여기까지 못하러 왔어? 주말인데 쉬지 않고. 남편한테 애들 좀 보고 있으라고 하고 아버님 뵈러 잠깐 나왔죠. 주말인데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님 도시락 챙겨드리려고요. 짜잔! 며느리표 3단 도시락이에요. 맛있겠죠? 또한 전 경비를 하던 시아버지 직장에 가끔 도시락을 싸들고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무뚝뚝했던 시아버지도 어느새 저만 보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지시곤 했죠. 이렇게 양가에 자라며 우린 두 아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와중 친정에 큰 불행이 닥쳐오더군요. 여보, 나만 두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면 어떻게 해? 나도 데려가, 제발. 불행을 맞닥뜨리게 된 사람은 친정 엄마였습니다. 엄만 제 나이 39에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거든요. 너무 이른 이별에 우리 가족은 모두 큰 충격에 잠겼어요. 그리고 저와 동생도 물론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가장 걱정이 됐던 건 아빠였죠. 언니, 얼른 병원으로 와. 아빠가 쓰러지셨어. 엄마 너무 금슬이 좋으셨던 아빤 큰 충격에 장사도 완전히 정리하고 한동안 알아놓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살던 동생이 아빠의 옆을 지키긴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저 또한 남편과 자주 친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빠가 평소 앓던 지병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한 거예요. 다행히 그땐 큰 이상 없이 금세 회복되셨지만 정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전 깨어난 뒤 퇴원한 아빠에게 엉엉 울며 애원했어요. 아빠, 이러다 진짜 우리한테 아빠마저 잃게 하실 거예요? 우리한텐 이제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가 이렇게 몸을 안 챙기시면 어떡해요? 하늘에서 엄마가 아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아마 엄마 하늘에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매일 울고 계실걸요? 제발 엄마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세요. 네? 정말 아빠 걱정 때문에 저도 밥이 먹고 모르고 넘어가질 않아요. 제 울음 섞인 애원에 아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그래도 그때 제 말에 다행히 어떤 울림이 있었던 건지 이후 아빤 차츰 기운을 내려 노력하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전 여전히 아빠가 걱정돼 친정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장인어른이 걱정된다며 절 따라 친정에 가던 남편은 점점 친정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초고속 승진으로 부장까지 달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이젠 임원 자리를 올려다보기 시작하더군요. 이대로만 쭉쭉 올라가면 50된 임원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더 열심히 하면 그 전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개천용이 될 기회라고. 거기까지야 박수 쳐줄 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남편이 벌써 임원이라도 된 듯 엄청 거만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이전에도 조금씩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그땐 그래도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기고만장의 끝을 달리더라고요. 이봐, 내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새 젓가락을 안 가져다 주는 거야? 여기 이거 서비스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여보, 그만해.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아. 그냥 당신이 새로 달라고 미리 말했으면 됐잖아. 그리고 왜 다짜고짜 반말을 해? 얼른 사과드려. 내가 왜? 이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 이런 취급 받기 싫으면 나처럼 공부해서 대접받는 위치의 사람이 되던가. 태진이, 규진이, 너희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런 사람 되는 거야. 알았어?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직업으로 사람 귀천을 정해. 애들이 대체 뭘 배우겠어? 아휴, 나 창피해서 여기서 더 밥 못 먹겠으니까 당장 나와.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비스직 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죠. 남편은 점점 외식을 하거나 카페를 가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제가 화를 내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죠. 자신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우리 회사 임원분들 보면 다들 이만한 대접은 다 받고 살아. 그리고 당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집에서 구첩 반상은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 회사 임원분들은 다 집에서 아주 극진한 가장 대접 받고 산대. 난 뭐 노니? 당신 요즘 바쁘다고 계속 밖으로 싸돌아다니기만 해서 애들 육아도 집안일도 거의 나 혼자 독박으로 하고 있는데 구첩 반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구천대 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아예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고 싶으면. 그 사람들은 아내가 맞벌이 안 해도 애들도 넉넉히 키울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버나 보지. 근데 당신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 아니면 뭐 대단한 나란 일이라도 하는 거야? 무슨 영의정이야? 어디서 밥 차려주는 마누라 고마운 줄 모르고 구첩반상 타령이야? 심지어 남편은 절 가정부 취급하며 집에서 무슨 귀빈 대접까지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니 그럼 입주 가정부를 고용하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뭘 잘못 먹었나 싶더라고요. 입만 열면 임원분들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 남편은 그냥 너무 큰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언젠가 임원이 되기 전에 미리 상류층이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며 씀씀이도 엄청나게 커지더군요. 외식을 해도 무조건 입이 떡 벌어지도록 비싼 곳을 가고 싶어 했고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아부를 더 잘해야 한다며 비싼 골프 회원권까지 끊어 상사들의 라운딩에 따라다니더라고요. 주말엔 상사들의 집안 행사도 자처해서 따라가 하인 노릇을 하고 오기도 하고 평일에도 상사들의 술자리에 따라가 알랑방귀를 끼고 오곤 했죠. 그렇게 바빴으니 남편은 제 친정에도 무관심해진 거예요. 심지어 시댁에도 저와 아이들에게도요. 늘 양가는 제가 알아서 챙겨달라면서요. 여보, 승진도 중요하지만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도 중요해. 이러다가 애들이 자꾸 당신한테 거리감 느끼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상사들한테 아부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좀 적당히 해. 당신이 그래봤자 그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줄 것 같아? 아니야. 오히려 더 만만하고 우습게 여긴다고. 당신 곁에 남는 건 결국 가족이야.
이런 승진 기회가 아무한테나 오는 건 줄 알아? 당신도 애들도 나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몰라. 내가 임원만 되면 당신도 애들도 상류층에 입성하는 건데 지금 그까지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해? 뭐? 당신 진짜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승진이 중요해도 어떻게 성공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냐고. 대를 위해선 소를 희생해야 하는 법이야. 당신은 그냥 잠자코 따라오기만 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야. 남편은 점점 낯설어져 갔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가족이고 뭐고 완전히 임원 승진에만 목을 맨 사람 같았죠.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은 늘 제가 범인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무시하려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저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끔이나마 양가에 가면 그렇게 거들먹대곤 했었는데요. 강약, 약강의 면모가 강해 우리보다 돈이 많았던 아빠 앞에선 그나마 덜 했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선 전혀 달랐어요. 누나, 내가 성공해보니까 말이야. 안 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보기엔 누나가 딱 그래. 남편이 보기에 시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없다고 느꼈나 보더라고요. 그나마 시숙님 앞에선 좀 수그러드는 모양새였지만 시숙님 내외는 한국에 잘 없었으니까요. 연세가 드셔서 경비를 그만두고 쉬고 계시던 시아버지와 장애를 안고 사시던 시어머니. 당시 결국 시매부와 이혼하고 혼자 시댁에 다시 들어가 힘들게 새 직장을 다니던 시누이가 남편은 전부 우습게 여겨졌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특히 시누이에게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 볼 때마다 훈수를 두려고 했어요. 누나, 새 회사 대표가 갑질이 심해서 힘들다고 했지? 근데 누나, 세상에 상사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난 끈기 없는 사람들이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징징거린다고 생각해. 누나가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힘들고 결혼 생활도 못 버티고 애들까지 매형한테 뺏긴 거야. 야,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우리 대표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 네가 겪어봤어? 그리고 네가 네 매형이랑 살아봤어? 지도 전에 그 인간 술주정 보곤 냅다 집으로 도망갔으면서 어디서 훈계질이야? 우리 애들 내가 그 인간 보고가 아니라 그 인간 손자랑 우리 시부모님이 키워주신다고 해서 눈물로 보낸 거야. 내가 두 분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언젠가 꼭 내가 다시 데려올 거라고. 근데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입을 나불거려? 아이 뭐 그렇게 화를 내. 난 다 누나 위해서 해준 말인데.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어머님 아버님도 그만 좀 하라고 몇 번이나 잔소리를 하셨어. 당신이 대체 뭔데? 회사에서 인정받은 거? 아무리 회사에서 알아준다고 해도 가족들을 이딴 식으로 대하는 인간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데?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부터 가족들한테 좀 잘해. 결국 선을 넘어버린 남편에게 신우이는 화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신우이의 사이는 굉장히 멀어졌어요. 두 사람은 시댁에서 만나도 서로 말도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문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허영이 그 끝을 달렸어요. 옷과 신발 등 의복도 명품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고 했죠. 버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씀씀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집안의 경제권을 남편에게서 가져오려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애들을 키우다가 남편이 임원 같은 게 되기도 전에 아니 된다고 해도 언젠간 단칸방 신세로 전락할 것 같았거든요. 그만큼 남편의 사치의 허영이 심해졌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경제권을 사수하고 싶어 하더니 나중엔 본심까지 튀어나오더라고요. 버는 돈 족족 다 쓰면 좀 어때서? 모아둔 돈 좀 까먹으면 어때? 어차피 장인어른 돈 많으시잖아. 정 우리가 힘들어지면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뭐? 여태까지만 해도 아빠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 아빠 돈을 넘봐? 이것은 날강도 아니야. 지금 말 다 했어? 그게 당신 본심이었던 거지?
아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아주 만약에 말이야. 자기도 말을 하곤 아차 싶었는지 남편은 급하게 말을 돌리더군요. 그러더니 나름의 절충안을 내뱉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자신의 월급을 앞으론 각출할 생활비를 제외하곤 각자 관리하자고, 그 이상은 양보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과 다투는데 지친 전 대신 그동안 모아둔 돈은 모두 제가 관리하기로 타협하고 결국 동의했어요. 그렇게 각자 월급을 관리하기 시작한 후 어쩐지 남편이 조용하더군요. 물론 자기 돈으로 이것저것 여전히 사치를 부리고 다니긴 했지만은요. 하지만 이놈이 뒤에선 다른 꿍꿍이를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 뒤쯤 남편은 제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이 친 사고를 털어놨어요. 여보, 사실 내가 빚이 좀 생겼는데 나 그 빚 좀 갚아주면 안 돼?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월급만 모아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주워 들었다는군요. 그리곤 더 큰 돈을 벌려면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겁도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주식에 쏟아 넣었다네요. 자기 월급으론 생활비를 내고 여전히 사치를 이어가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그 짧은 사이에 그 돈을 전부 말아먹은 겁니다.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재테크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랑 모아둔 돈을 어떻게 하자고 상의를 해보던가. 어디서 겁도 없이 지식도 별로 없던 주식에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그런 짓을 해. 난 그냥 상류층 사람들처럼 더 큰 집에서도 살고 차도 비싼 외제차로 바꿔서 몰고 다니고 싶었어. 우리 집도 신혼 때 그대로라 많이 좁고 장인어른이 사주신 차도 꽤 오래됐잖아. 대체 왜 그렇게 허황된 꿈에만 쩔어 있어? 우리 지금 사는 집도 충분히 좋고 차도 아직 쓸만해. 정 돈이 많이 필요하면 차라리 사치를 그만두고 저축을 하지. 왜 황새 따라가는 뱁새가 되려고 하는 거야? 아, 진짜 이젠 지겹다 지겨워. 진짜 당신하고 살기 싫어진다고.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경제권도 당신한테 다 넘겨줄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주식 같은 거 살면서 한 번은 곤두박질 칠 수도 있죠. 하지만 투자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발단이 되는 이유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땐 정말 갈라설 각오까지 했지만 결국 전 눈물로 싹싹 빌던 남편을 한번 봐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또 저를 크게 실망시키면 이혼한다는 각서를 받고 모든 경제권과 차 명의까지 제 앞으로 돌리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죠.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돈을 갚아준 건 과거 남편이 저와 애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기억 때문이었어요. 한때는 그런 좋고 고마운 사람이었으니 아내로서 한 번은 허물을 덮어준 거죠. 그 뒤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 기가 죽어 지내더군요. 돈이 없으니 사치도 못하고 대출은 손댈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했다며 제 앞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뭐? 공고사직? 그렇게 회사에 충성한 당신을 회사가 내쳤다고? 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날 포함시켰어. 회사를 자기 인생처럼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 그땐 정말 안쓰럽더군요. 당시 사이가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었기에 전 군말을 아끼고 위로만 건네줬어요. 새 회사 알아볼 거라고? 그래, 너무 조급해하지 마. 당신 그래도 퇴직금도 꽤 들어올 거니까 금전적으로 당장 압박받을 필요는 없잖아. 퇴직금? 그렇지. 근데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아마 좀 늦게 지급될 수도 있어. 퇴직금조차 지급이 미뤄질 정도면 회사 사정이 나쁘긴 나빴나 보다 싶어. 이건 그냥 천재지변 같은 일 아니었냐며 전 남편을 더더욱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충분히 안쓰러워할 시간도 없이
곧장 우리에겐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며칠 뒤 아빠가 또 지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원인은 지병에 의한 부정맥으로 응급실로 옮겨진 후 응급처치엔 성공했지만 아빠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의사는 우리에게 아빠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지신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깨어나시면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혼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다른 장기들도 망가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뇌 손상이 심해지면 뇌 기능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 아빠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언니 어떻게... 선생님,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자칫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와 동생은 오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울거나 슬퍼하기는커녕 잠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의사에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저기 한 번 쓰러지셨던 분이니까 이번엔 돌아가실 확률이 좀 높죠? 저희 장인어른 연세도 좀 있으셔서요. 돌아가실 확률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빠 돌아가시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거야? 아니야. 그냥 난 사위로서 뒷일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지.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도 당연히 장인어른 걱정돼. 진짜야.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황급히 두 손을 내저으며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제 화는 풀리지 않았지만 당시 제겐 남편에게 계속 분노를 퍼부을 경황이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데 정신이 온전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후 저와 동생은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아빠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빠 곁을 비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신없는 상황에 감사하게도 당시 11살, 9살이던 아이들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시댁에 데려가 돌봐주셨죠. 세 분은 아빠의 병문안도 며칠 새 두 번이나 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란 놈은 첫날 이후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쩌다 한번 씻으러 집에 가보면 늘 집에도 없고 남편은 아침부터 밤까지 밖을 싸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꾸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전화해 아빠의 안부를 묻기는 했죠. 여보, 장인어른은 어떠셔? 깨어나셨어? 의사가 장인어른 가망이 아직 있으시대? 안 깨어나셨어. 그리고 당신 왜 전부터 자꾸 아빠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 당신 병원엔 왜 안 와? 아빠가 평소에 당신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자꾸 저번부터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내가 장인어른이 뭐 돌아가시길 바라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걱정되니까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 사람 말을 꼬아서 들어? 그리고 뭐 내가 놀러 다니겠어? 장인어른 깨어나시면 조금이라도 신경 덜 쓰이게 빨리 직장 구하려고 계속 면접도 보고 아는 지인들 회사도 기웃거리고 다니는 거야.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아빠가 위중하신 상황에 아빠를 위해서 취업 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거라고? 내가 지금은 정신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당신 나중에 진짜 제대로 얘기 좀 해. 남편은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건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댔지만 하나도 믿음이 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대체 뭘 하고 싸돌아다니는 건지 알게 됐어요. 아빠가 쓰러지신 지 나흘 뒤 시누이가 제게 전화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진실을 말해줬거든요. 옳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민성현 걔 사람도 아니야. 걔 요새 올케네 아버지 병원에도 안 가고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 서울 내 부동산이랑 부동산은 다 기웃대고 있대. 네? 부동산이요? 그래. 우리 엄마가 장인이 아픈데 넌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걔한테 전화해서 아까 화를 내셨거든. 근데 걔가 엄청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뭘 했는지 알아? 나도 통화 볼륨이 커서 옆에서 다 들었는데 기가 차서 진짜. 올케네 아버지 집이 좀 좋은 집이잖아.
재산도 좀 많으시다며. 성현이 걔 올케 아버지가 당연히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올케네 아버지 집이랑 유산 물려받을 생각에 완전히 신나 있어. 그 돈들로 지금보다 넓은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1억이 넘는 새 외제차도 뽑겠다고 신났다니까. 그거 알아보러 다니는 거야 요새. 그리고 걔 이직 갈 생각도 없나 봐. 올케네 아버지 돈으로 무슨 사업차를 구상까지 하고 있대.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 아빠가 돌아가시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의 돈으로 좋은 집에 좋은 차를 사고 제 취업은커녕 사업가라는 큰 꿈까지 꾸고 있었던 거죠. 그걸 자랑이랍시고 말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화를 내며 한탄하셨다는군요. 그걸 옆에서 듣고 신우인 당장 제게 전화를 해준 거예요. 옳게 내가 이혼했다고 이혼을 쉽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놈은 이미 재활용도 안 될 만큼 타락한 놈이야. 아니 사람이면 이 상황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옳게 당장 이혼해. 신우인 진심으로 제게 이혼을 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었지만 솔직히 큰 충격까지는 아니더군요. 그동안 남편의 언행을 보며 자꾸 의심을 했었으니까요. 저는 통화를 끝낸 즉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이혼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빠의 이 위기만 지나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놈을 뻥 차버리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절 걱정하셨던 걸까요? 아빤 바로 다음 날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아빤 다행히 뇌 손상이 크게 진행되기 전에 무사히 눈을 뜨셨던 겁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당분간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마 회복 후엔 무사히 퇴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아빤 막 깨어나셔선지 일어나거나 말씀을 원활히 하지 못하셨지만 깨어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기뻤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인 건지 동생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기까지 했죠. 저는 그런 동생을 잠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집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오라면서요. 그렇게 동생을 집으로 보낸 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깨어나셨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대. 그러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 장인어른이 깨어나셨다고? 근데 마지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깨어나시긴 했는데 위중하시다는 거야? 와보면 알아. 그러니까 얼른 와. 저는 남편에게 아빠의 정확한 상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 남편은 아마 기대 반, 불안한 반인 마음으로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막대 먹은 남편에게 깨어나신 아빠의 성화 모습을 보여주고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장인어른, 깨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여보, 장인어른 대체 어떻게 되신 거야? 여전히 눈을 감고 계시는데? 역시 위중하신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제야 남편은 아빠의 병실로 달려오더군요. 아주 가증스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코웃음을 치며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아니, 아빠 무사하시대. 지금은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기운이 없으셔. 그래서 곤히 잠드신 거야. 뭐? 그럼 안 돌아가시는 거라고? 어, 당신 잠깐 나와봐. 남편은 제 말에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 모습에 냅다 욕설을 박아주고 싶었지만 아빠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 전 그놈을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곤 얼떨떨한 표정의 그놈에게 참교육을 해주기 시작했죠. 근데 여보, 장인어른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다며? 그건 대체 뭐야? 그 말 듣고 신났었지?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 유산으로 새 인생 살 생각에? 근데 차도 뽑고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사업도 시작해야 하는데 아빠가 깨어나셨다니까 당황스럽겠네? 어, 어? 뭘 모른 척을 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뭘 하고 다니는지 일거수일투족 정도 내가 다 꿰고 있어.
조그만 뒷조사해보면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저는 혹시 남편이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안 갚음할 일을 방지하고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숨긴 채 남편을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은 이내 사색이 되더라고요. 여보, 그게, 난 당신하고 애들하고 더 잘 살려고 그런 거지. 솔직히 이 나이에 내가 이직하기가 쉽겠어? 그러니까 사업도 하고 대표 자리에 걸맞게 집도 차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했던 거야. 원래 사람은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니까? 대체 그놈의 헛된 망상엔 언제까지 갇혀 있을래? 현실은 중견기업 부장 자리에서도 쫓겨난 인간이.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허영이나 사치 같은 건 부리지도 않아.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당신이 딱 그 꼴이야. 우리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셨으면 다 해주신 거지. 어디서 아무것도 아닌 게 욕심을 부려? 아니 여보, 솔직히 나도 이 집 사위인데 당연히 그 정도 받을 수 있잖아. 난 그냥 내 몫을 생각해서. 당신 뭐? 그딴 게 어딨어? 난 이제 당신이랑 영영 남남 될 건데. 아무리 욕심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위독하신 자기 장인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려? 너 같은 놈은 영원히 우리 가족, 나랑 애들 인생에서 아웃이야, 아웃.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이혼하자고. 우린 이제 끝이라는 말. 이혼? 여보, 이혼이라니. 지금 직장도 돈도 없는 나한테 그게 무슨 천벌 같은 소리야. 내가 잘못했어. 나 집이고 차고 사업이고 알아보기만 한 거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아니, 난 이미 당신한테 기회를 줬고 기회를 원수로 갚은 건 당신이야. 나랑 각서 썼던 거 기억나지? 넌 이제 국물도 없어 이 버러지 자식아. 그놈은 아직도 헛된 꿈을 못 버리고 혼자서 재벌이 되는 상상이라도 했나 봅니다. 그놈은 제게 되도 않는 변명을 해댔지만 저는 그놈에게 냅다 이혼을 통보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놈은 이번엔 거짓 눈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제 다리에까지 매달리는 그놈을 발로 뻥 차버리곤 당장 안 가면 병원 보안요원을 부르겠다며 으름장을 놨어요. 그제야 시선이 집중된 걸 깨달은 그놈은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리곤 창피한 건 아는지 엉엉 울며 주랭랑을 쳐버렸죠. 이후 동생이 병원으로 돌아온 뒤 저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어디로 간 건지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었기에 저는 남편의 짐을 싹 빼서 이삿짐 보관업체에 맡겨버렸어요. 그리곤 집에 비밀번호까지 바꾼 뒤 남편에게 전화해 그 사실을 통보했죠. 그 와중에 그놈은 혼자 술을 마신 건지 혀까지 꼬여 있었어요. 뭐? 내 짐을 다 뺐다고? 여보, 진짜 나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굴 거야? 이제 남남인데 내가 당신을 왜 봐줘야 돼? 이 집, 우리 아빠가 해주신 집인 거 알지? 아빠가 돌아가시기만을 바란 너 같은 놈은 이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이게 할 거니까 그 집 찾아서 다른 데로 가든 길바닥에서 살든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 애들한텐 관심도 없던 당신 같은 인간한텐 애들도 못 주는 거 알지? 어디 그 잘난 대를 위해 희생한 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땅을 치면서 후회해봐. 남편은 서럽게 울며 제게 애원하려 했지만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시부모님과 시누인 깨어난 아빠의 병문안 겸 아이들을 제게 보내주려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세 사람은 제 손을 잡고 눈물로 작별 인사와 사과를 했죠. 아들 잘못 키운 우리 탓이다. 네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었는데 그놈이 그럴 수가 있다니.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애미야, 세상 어딜 가도 너 같은 며느린 또 없을 거다. 그런 널 어찌 보내주겠냐만
네 행복을 위해선 이게 당연히 맞는 길인 것 같구나. 부디 꼭 우리 성현이랑 이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올케, 올케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난 올케한테 해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 올케 멋진 사람이니까 애들이랑 같이 꼭 잘 살아. 다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형님이 왜 해주신 게 없어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애들 아빠 실체를 망설임 없이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형님 덕분에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들 모두 보고 싶을 거예요. 꼭 잘 지내셔야 돼요. 세 사람은 잠들어 계시던 아빠를 문병하며 눈 감은 아빠에게 사과까지 한 뒤에야 돌아가셨습니다. 꼭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 저와 남편의 일을 모르시던 아빠에게 갑자기 충격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요. 그 후 해외에 있던 시숙님 내외마저 제게 전화해 아쉽고 미안한 듯 작별 인사를 해주셨죠. 이런 좋은 사람들과 이별하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빤 점점 기운을 차리셨고 그제야 전 아빠께 남편과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빤 충격을 받으신 듯 하더니 이내 남편을 병원으로 불러들이시더군요. 아직 짐을 찾지 못하고 친구 집에 얹혀 지내고 있다던 남편은 그런 아빠의 부름에 희망을 얻은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이렇게 회복되신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인어른, 집사람한테 이 얘기 다 들으셨죠? 근데 그거 집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 장인어른이 진짜 꼭 깨어나시길 바랬다니까요. 집을 알아본 것도 앞으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차랑 사업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그것도 장인어른을 더 잘 부양하기 위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탄탄해져야지. 어째 새치 혓바닥만 더 가볍게 놀리는 한심한 인간이 됐나?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난 그동안 자네를 진심으로 아끼고 자식처럼 생각했네. 하지만 자넨 처음엔 진심이었을지언정 결국 한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내 딸을 대한 게야. 자넨 이대로 두면 언젠간 내 딸과 자네 자식들까지 하찮게 여길 사람이네. 장인어른, 장인어른까지 절 버리시려고요? 날 먼저 버린 건 욕심에 잡아먹혀 괴물이 된 자네 자신이야. 그러니까 이만 포기하고 우리 딸 옆에서 사라지게. 아니면 여기서 죽다 살아난 내게 더 험한 말을 들어야 포기할 텐가? 아빠의 그런 무서운 모습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빤 기운이 없으신 와중에도 호랑이처럼 남편에게 불호령을 내리시더라고요. 결국 그놈은 또다시 눈물 콧물을 흘리며 병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결국 저와의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육아 참여도도 낮았고 경제력도 상실한 남편에게서 전 당연히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는데요. 이젠 양육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무직인 상태인 남편이 앞으로 양육비를 매달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일시불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자 그놈은 울상을 치으며 이러더라고요. 전에 내가 대출받아서 날린 돈이랑 그동안 나 사치한 것 때문에 가뜩이나 내가 분할받을 재산도 적을 텐데 그런 큰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난 어쩌라는 거야. 그래봤자 재산 분할 조금은 받을 테고 당신 퇴직금도 받을 거 있잖아. 날 위한 것도 아니고 당신 애들을 위한 돈인데 그것도 못 줘? 이미 남편에 대한 인정머리가 모두 사라졌던 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놈이 다시 눈물을 글썽이지 않겠어요? 그때 전 그동안 그놈이 숨겼던 또 다른 황당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나 사실 퇴직금 못 받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징계해고 당한 거란 말이야. 게다가 나 지금 고소도 당한 상태야. 뭐? 해고? 고소? 황당하죠? 알고 보니 그놈은 평소 부하 직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갑질을 해댔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부하 직원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직원이 회사에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남편은 징계 해고까지 당했던 거예요. 회사가 위태로워져 공고사직을 당했다던 그놈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징계 해고를 당한 그놈은 회사 취업 규칙에 의해 퇴직금 미지급도 결정됐던 거예요. 여보, 나 이대로 가면 고소당한 거 벌금까지 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내가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당신 그동안 상사들한테 아부하고 다닌 스트레스를 부하 직원들한테 푼 거야? 뭐 이런 나쁜 인간이 다 있어. 진짜 당신이 크게 되고 싶었으면 힘으로 직원들을 찍어 누를 게 아니라 참된 리더가 됐어야지. 처음엔 눈이 반짝이던 인재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당신은 그저 허황된 욕심과 한상의 눈이 먼 괴물이 됐을 뿐이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심지어 가족의 죽음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나마 아빠로서의 마지막 양심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좋은 말 할 때 양육비 내놔. 이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잔뜩 까먹은 당신이 애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도리니까. 저는 그런 그놈을 봐주기는커녕 오히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혔으면 응당 자기도 벌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놈은 끝내 양육비 지급에 합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능력이 없다며 매달 양육비 지급도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그 치졸한 인간에게 소송까지 걸어 결국 재산 분할을 더 유리하게 받는 것으로 양육비를 받아냈습니다. 그놈은 그렇게 원래도 불리하게 받아야 했던 재산 분할을 양육비 지급까지 더해 굉장히 불리하게 받게 됐죠. 판결이 난 날 그놈이 저를 어찌나 노려보던지요. 하지만 전 지지 않고 그놈에게 입모양으로 똑바로 살아 하고 읊조려줬네요. 그렇게 그놈과의 지저분한 법적 공방이 끝나고 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국 벌금 판결도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와 이혼하며 겨우 받은 재산 분할도 그 벌금으로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전 가끔이나마 시누이와 연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의 벌금 이야기도 시누이에게 들은 거죠. 전 남편은 지금 업계에 소문이 퍼져 새 직장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시댁에 들어가 술만 퍼마시며 살고 있다는군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걔를 받아준 부모님도 참 답답하고 한편으론 불쌍해. 폐인이 된 그놈을 보고 있는 부모님 속은 오죽하시겠어. 답답해서 엄마 아빠가 그놈한테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라고 소리치시는데 그놈은 꿈쩍도 안 해. 자긴 그런 한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나 뭐라나. 아유, 진짜 꼴보기 싫어. 들어보니 전 남편은 망한 자신의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사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신우인 한심한 그놈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살고 있다네요. 그놈이 꼴보기 싫어서라도 집을 나가고 싶지만 시부모님이 걱정되어 참고 사는 중이라면서요. 그런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안타까웠지만 어쩌겠어요. 다만 두 분이 너무 보고 싶어 하신다던 손주들이라도 보여드리고자 얼마 전엔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서 시누이와 시부모님을 만나고 왔답니다. 그날 제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시부모님께 가끔이나마 아이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도 드렸죠. 두 분껜 아무런 죄가 없고 감사한 일이 더 많았으니까요. 아빠, 저 왔어요. 오늘도 운동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뒷산도 한 바퀴 돌고 공원도 산책하고 왔다. 저는 이혼 후 집을 팔고 아이들과 함께 아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동생 혼자 연로해진 아빠를 모시기엔 힘들 테고 지금 연애 중인 동생이 곧 결혼도 해야 할 테니까요. 다행히 아빤 지금 더 건강해지셨어요. 자식들을 걱정시킬 순 없다며 요즘 아빤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답니다. 종종 저희 아이들과도 함께 아주 즐겁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아빠 아이들을 잘 돌보며
새로 시작한 제2의 인생을 잘 살아갈 생각이에요. 성공의 길에 가까워질수록 악마의 유혹은 더욱 달콤하게 사람을 매혹시키는 법이더군요. 하지만 제 전 남편처럼 그런 유혹에 빠져 진짜 소중한 걸 잊어버린다면 어느새 머리 끝까지 늪에 잠겨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이야기, 제가 이 사연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